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솜요양복지TV입니다. 오늘은 제34강 의사소통과 정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사소통과 정서 지원. 의사소통의 필요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 및 가족과의 신뢰관계를 형성한다. 요양보호사에 필요한 정보 수집을 한다. 또 대상자를 깊이 이해하고 서비스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타 전문직과의 원활한 업무 협조를 할 수 있다. 이런 5가지의 의사소통의 필요성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서로 상대를 알기 위해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먼저 대상자와 가족과의 신뢰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오픈하고 서로의 마음을 열었을 때 상대가 또 내게 다가설 수 있고 내가 상대한테 다가설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곧 신뢰관계 형성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본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양보호 서비스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이건 그 요양보호사 어르신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이 먼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의사소통이 어르신의 욕구나 또 보호자의 욕구 같은 걸 파악할 수 있고 또 그분들의 다양한 정보들을 수집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또 대상자를 깊이 이해하고 서비스 질 향상에 도움된다 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습니다. 또 5번째 보면 타 전문직과의 원활한 업무 협조. 이것은 뭐냐 그러면은 일단 그 몇 시간이라도 어르신과의 관계가 원활하게 형성이 되면은 어르신의 문제, 어르신에 대한 정보 어떤 것들을 다 의사나 간호사,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 그 다음에 시설장과 이런 분들하고 관계가 원활한 업무 협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분들한테 어르신의 상태를 정확히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어르신을 모시고 병원에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병원에 갔는데 어르신들은 의사소통이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요양보호사가 어르신과 의사소통이 안 돼 가지고 병원에 가서 진료를 할 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반드시 요양보호사가 어르신들의 상태를 잘 파악했을 때만이 타 전문직과의 원활한 업무 협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의사소통의 유형을 보면은 언어적 의사소통 방법이 있고 비언어적 의사소통 방법이 있어요. 그중에 또 메라비언이라는 학자는 2가지 언어적 의사소통 방법과 비언어적 의사소통 방법 중에서 우리가 가장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비언어적 의사소통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어르신의 표정이나 눈짓, 발짓, 손짓 이런 비언어적 의사소통 방법이 있어서 가장 그 상대를 잘 파악할 수 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의사를 잘 전달할 수 있고, 다음은 말하는 말의 음성, 그 다음에 높낮이, 억양 이런 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화를 할 때 적절한 비언어적 의사소통 표현함으로 인해서 상대에게 내가 전달할 수 있는 것을 표현을 또 전달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비언어적 의사소통 기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볼까요? 얼굴 표정이 있고 자세, 눈맞춤, 어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얼굴 표정은 여러분 얼굴 상대하고 대화를 할 때 따뜻하고 배려 있는 표정을 해야지만 서로 기분이 좋습니다. 얼굴 인상 찌푸리고 얘기를 하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내 마음을 닫아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 간간히 대화 중에 적절한 미소를 지음으로 인해서 호감을 표현하는 것. 내가 당신에게 적절한 또 지금 현재 잘 듣고 있습니다 하는 것들을 또 표현함으로 인해서 상대한테 기분을 좋게 만들 수 있겠죠. 그다음에 자세. 대상자를 향한 약간 앞으로 기울인 자세가 가장 좋다고 합니다. 이런 대화를 할 때 딱 뒤로 뻗대가지고 팔짱을 끼고 있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기분이 좋겠어요? 절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좋은 자세는 몸을 약간 앞으로 굽이는 자세에서 가장 큰 거리, 보통 1.5m 정도라고 가장 좋아요. 1.5m에서 2m 정도. 너무 또 가까우면 또 불편합니다. 너무 또 멀면 또 상대에 대한 또 거부감이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근거리에서 가장 대화할 때 가장 좋은 그 자세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관심을 보며 편한 자세를 취한다. 관심을 보고 편안한 자세입니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거나, 그 다음에 예, 그러셔서 이런 추임새를 넣고 하는 방법. 이런 것도 좋은 비언어적 의사소통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눈맞춤. 상대와 눈높이를 맞춤으로 인해서 적절한 그 비언어적 의사소통 자세를 할 수 있어요.
지나치게 내가 높게 상대가 밑에 있고 내가 높게 위에서 소소하거나 또 혹은 또 상대가 내가 밑에서 앉아서 위로 쳐다보고 하는 거 이런 거 좋지 않습니다. 모든 대화는 눈높이 대화를 해야 합니다. 눈높이 대화. 그리고 적절한 시선을 움직임으로 인해서 상대에게 부담감을 주질 않아야 됩니다. 상대에게 부담감을 주는 계속 눈을 맞추고 있으면 상대한테 부담감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상대가 대화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이 나를 저렇게 쳐다보지? 또 이상하게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또 기분 나빠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시선을 다른데 한두 번 돌려주고 나서 다시 또 대화를 시작하는 거. 이건 좋은 눈맞춤, 비언어적 의사소통 방법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어조, 크지 않는 목소리. 여러분 장소와 때 이런 또 상황에 따라서 말의 어조, 크기가 달라져야 됩니다. 넓은 공간인데도 작은 소리로 얘기를 하면 상대한테 제가 말하는 게 전달되겠어요? 안 되죠. 그런데 또 너무 또 근거리 자세에서 크게 목소리를 내면 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장소나 또 때에 따라서 크게 하는 목소리, 작게 하는 목소리 그 적절히 조합해서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은 어떻게 있는가 볼까요? 라포 형성이라고 있습니다. 라포 형성. 여러분 라포 형성이 뭐예요? 라포 형성이라는 건 두 사람의 마음을 열게끔 하는 그런 신뢰관계 형성이에요. 여러분 상대에게 처음 만난 상대에게 무조건 마음을 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상대한테 나한테 상대가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이 바로 라포 형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상대의 기분을 또 맞춰주고 또 상대의 또 대화에 적절히 호응해주고 상대가 기분 좋게 해주는 거 이런 것이 바로 라포 형성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상대의 마음은 내가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상대 내 마음을 열어줘도 되겠네?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게 라포 형성입니다. 자, 그럼 경청은 뭐예요? 경청은 모든 대화의 기본입니다. 경청만 잘해도 상담은 50% 성공한다 그래요. 여러분 대화할 때 있어서 경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먼저 경청의 자세가 돼야지만 상대가 마음의 문을 열게 되고 그로 인해서 라포 형성되는 것이죠. 근데 경청할 준비가 안 돼 있고 자세를 갖다가 삐딱하게 오고 팔짱 끼고 있고 막 갑자기 대화하는데 그냥 끼어들고 말을 잘라버리고 이런 것은 경청의 자세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경청은 다른 사람의 말을 주의 깊게 들으며 공감하는 걸 표현하는 것이 경청이에요. 자, 올바른 경청은 어떤 것이 있는가 볼까요? 올바른 경청에는 말하는 순서를 지킨다. 상대가 먼저 말하고 나서 다 끝나고 나면 내가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근데 상대가 말하고 있는 중에도 내가 끼어들어서 가로채거나 또 말을 잘라버리거나 이렇게 될 경우는 올바른 경청이라 할 수 없어요. 그럴 경우 상대가 상당히 기분이 나빠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대화가 단절될 수가 있어요. 다음은 시선을 맞추고 오감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듣는다. 시선을 맞추고 눈높이 시선. 그 다음에 적절하게 또 시선을 잠깐 다른 데 돌렸다가 다시 또 쳐다보는 거. 이런 것들이죠. 오감, 눈을 통해서 그 사람의 또 표현되지고 또 입을 통해서 추임새를 내주고 그러셨어요. 잘하셨어요. 한다든가 또 고개를 까딱까딱 한 거나 그다음에 손을 또 표현해주고 이런 걸 통해서 적극적으로 듣고 있다는 것을 표현해 줘야 됩니다. 다음은 또 의견이 다르더라도 일단 수용해야 됩니다. 상대가 말하는 의견이 나와 다르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그건 아니다. 내 생각이 이렇다 얘기를 하면 안 되죠. 먼저 상대가 말하는 걸 다 들어줘야 됩니다. 무조건. 내 의견이 다르더라도.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상대가 얘기를 다 끝나고 나면 그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상대가 말하는 의미를 이해를 해야 된다. 여러분 상대가 말하는 의미를 이해를 못하고 나서 내가 얘기를 할 경우 어떻게 해요? 동문서답한다는 말 있죠. 엉뚱한 얘기를 답을 전달하게 되고 엉뚱한 말을 하게 되고 이런 경우는 대화가 단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가 말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를 알고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말하는 동안 경청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한다. 아까 이게 뭐였어요? 추임새를 넣는 거, 추임새. 그러셨어요? 혹은 고개를 까딱까딱하고 예, 수고하셨어요. 잘하셨어요. 네, 그러셨군요. 이렇게 까딱까딱 고개를 흔들려 주거나 추임새를 넣는 거. 이것이 경청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경청을 방해하는 대화는 어떤 것이 있는가 볼까요?
대충 미루어 짐작한다. 상대가 대화를 하고 있는데 말하고 있는데도 아 대충 이러겠거니 하고 짐작을 하는 거예요. 그건 절대 올바른 경청 방법이라 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끊임없이 비교를 해. 대화를 하는데 내가 머릿속에서 막 다른 거하고 비교를 해. 아, 저건 또 이랬을 거야. 아니야, 저건 또 뭐가 이랬을 거야. 이런 것들 비교하는 거.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냥 미리 대답을 준비합니다. 상대가 말하고 있는데 내가 답이 이럴 거라 하고 내가 지레짐작 해가지고 먼저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이런 거 상당히 기분이 나쁩니다. 다음부터 듣고 싶지 않는 말을 걸러낸다. 아, 이것은 막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이건 드려야 되고 이건 건너뛰어야 되고 이렇게 한다 버리면 대화의 핵심이 빠져버릴 수가 있어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듣기 시키는 말을 걸러낸다는 건 정말 좋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나중에 오해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충분히 듣지 않는 상태에 조언한다. 이것은 엄청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답을 정확하게 조언할 수가 없어요. 상대가 말하는 것을 정확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하고 정확하게 충분히 들을 때 올바른 조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경험에 맞춰서 이야기한다. 이건 절대 옳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다 케이스가 달라요. A라는 사람의 똑같은 경험이라도 A라는 사람의 케이스는 이렇게 했을 때 또 이렇게 답을 또 다르게 낼 수 있어요. B라는 사람 똑같은 경험을 가지고도 다르게 또 조언을 낼 수 있고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나 자신이 아니라 상담자, 내담자의 경험에 맞춰서 이해를 해주고 또 경청을 해주고 조언을 해줘야지 내 자신이 자신의 경험에 맞춰 이야기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공감은 무엇인가 볼까요? 공감은 상대방의 관점에서 이해하며 감정을 함께 느낀다. 자, 자신의 느낀 말을 상대방에 전달한다. 바람직한 공감은 상대방의 말을 자신의 말로 요약해서 다시 반복해 주는 것이다. 자,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예시가 나와 있네요. 볼까요? 대상자께서 오늘따라 죽은 영감이 생각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양보호사가 무슨 소리야 할아버지 어르신 할아버지 돌아가시는데 할아버지 돌아가시는 생각하지 마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할아버지가 참 잘해 주셨나 봐요. 자, 왜 생각나겠어요? 대상자가 할아버지가 왜 생각이 나? 그리고 과거에 또 할아버지가 했던 것들이 생각났기 때문에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러면 할아버지가 잘했기 때문에 생각난 거 아니에요. 아,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참 잘해 주셨나 봐요. 아니면 할아버지가 참 좋으신 분이었나 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것이 바로 공감이에요. 여기 공감 표현이에요. 자, 요양보호사는 대상자가 얘기했던 것을 다시 한번 자신의 말로 요약해서 반복해 주는 거. 이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대상자가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혈압이 높아서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바깥 날씨가 참 좋아서 나갔으면 좋겠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요양보호사가 날씨가 좋으니까 나가고 싶으시죠? 이렇게 보세요. 이분 지금 밖에 날씨가 엄청 좋으니까 밖에 막 나가고 싶은 거야. 자연환경도 보고 싶고 그 시원한 공기도 마시고 싶고 주변의 동적인 부분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혈압이 높아서 못 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지금 안타깝죠. 그 안타까움을 요양보호사가 한 번 더 표현해 준 거예요. 날씨가 좋으니까 나가고 싶으시죠? 아시겠죠? 자, 이것이 바로 공감입니다. 여기 공감적 표현이에요. 여기 자주 나왔습니다. 공감적 표현 방법. 자, 다음 말하기 한번 볼까요? 효과적인 말하기.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야 됩니다. 효과적인 말하기는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기분 나쁜데 기분 좋다고 표현하면 안 되죠. 내가 또 기분이 우울한데 기분 좋네, 와, 즐겁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그대로 슬프면 슬프다, 기쁘면 기쁘다, 우울하면 우울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뜻이에요. 상대방의 말을 수용하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한다. 수용이라는 것이요, 무비판적인 내용입니다. 무비판적 수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이라, 수용하라 이런 뜻입니다. 비판적인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비판적인 단어, 긍정적 단어를 사용하라는 뜻이죠. 긍정적 단어 사용. 부정적인 비교를 하지 마라.
이것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긍정적 생각. 그 다음 지나간 나쁜 내용을 해고하거나 상기시키지 않는다. 여러분, 지나간 일은 나쁜 걸 상기하고 해고하면 더 우울해지고 더 기분이 나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나간 것은 좋은 것만 해요. 좋은 것만.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것만 해고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효과적인 말하기입니다. 말하기를 방해하는 것, 효과적인 말하기를 방해하는 거예요. 효과적인 말하기를 방해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가? 모든 일의 전문가임을 주장한다. 사람이 어떻게 모든 일의 전문가일 거예요? 그러지 않죠? 나에게 잘못은 없고 항상 옳다고 생각한다? 아닙니다. 나는 인간이 아니기, 사람이 아니고 신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은 잘못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잘못이 있을 수 있고 틀릴 수가 있습니다. 다를 수가 있어요. 나와 상대방의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 상대가 나와 의견하고 다를 수 있어요. 그것을 항상 대화를 할 때 기본적으로 깔고 대화를 해야 됩니다. 부족하고 자신감이 없는 태도를 보인다. 부족하고 자신감이 없는 태도는 좋지 않아요. 항상 자존감이 있는 태도, 자신감이 있고 항상 뭐든지 적극적인 자세, 적극적이고 자신감 있는 자세, 이게 중요합니다. 완벽한 사람이로 비난받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신이 아닌 이상 완벽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부족하고 흠이 있고 흠결이 있다는 얘기예요. 결정적인 어떤 실수를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흠미하더라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 실수를 인정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부족해서 실수할 수 있고 또 그 결정에 대한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고 미숙할 수 있다. 이런 것들 다 인정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나 전달법, I 메시지라고 그래요. I 메시지, 나 전달법.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상대방의 행동이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상대방의 행동이 나에게 미친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자, 이것은 뭐냐 그러면은 이따가 그 예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만은 상대가 지금 하고 있는 너의 행동이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쳐서 내가 나의 감정이 어쩌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나의 생각이나 감정을 전달할 때 나를 주어로 한다. 나를. 누구를 주어로? 나를. 자, 상황에 따라 내가 느낀 바를 진솔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원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이건 바램이에요. 바램. 전달할 말을 건네는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다. 그렇죠? 한번 볼까요? 자, 대상자가 아침 식사를 하지 않으시고 누워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대상자 아침 식사를 하지 않고 누워있을 때 어르신 행동이 지금 아침 식사를 하지 않고 누워있는 행동이잖아요. 어르신이 아침 식사를 하지 않고 누워있어서 제가 어떻게 해요? 나에게 어떤 영향이 있었어요? 제가 지금 걱정이 됩니다. 왜? 아플까 봐서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나의 감정을 전달했어요. 내가 아플까 봐서, 어르신이 아플까 봐서 제가 걱정이 돼요.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상황, 느끼는 바, 그 다음에 원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앞으로 이렇게 식사를 하지 말고 식사를 하시고 누워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것이 바로 나 전달법이에요. 상대한테 기분을 나쁘게 하지 않았잖아요. 이것이 I 메시지 나 전달법. 요거 자주 나왔습니다. 이것도. 자, 침묵. 요양보호사와 대상자에게 생각을 정리하고 표현하는 기회를 주는 것이 침묵이다. 이것도 좀 자주 나왔어요. 또. 자, 요양보호사와 대상자에게 생각을 정리하고 표현하는 기회를 주는 것. 여러분 대화를 할 때 침묵이라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한참 대화를 하다가 한 몇 초간 침묵이 흐르면 어떻게 해요? 기분이 이상하죠? 그럴 때 상대가 빨리 지금 얘기했던 것들을 빨리 정리를 해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라는 것은 적당한 침묵이 필요하다. 침묵이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생각을 정리하고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생각을 정리하고 상대방에게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침묵이다.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수용. 아까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용은 상대방의 표현을 비판 없이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비판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고 나서 대상자의 말을 있는 그대로 감정을 수용하면서 지지하거나 공감하는 거예요. 지지하거나 공감하는 게 이게 수용입니다.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침묵, 수용, 아이메시지, 나 전달법, 공감. 요것도 4개 중에 한 문제 꼭 나옵니다. 꼭 이해하고 가셔야 돼요. 자, 말버타기.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특성을 이해한다. 여러분 말을 할 때는 상대의 신체적 부분, 신체적 상태, 또 심리적 상태, 사회적 특성 이해를 먼저 해야 됩니다. 상대가 어느 장애가 있는지, 또 청각 장애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잘 모르잖아요. 그런 거 먼저 파악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난청 장애가 있는지 그런 거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체적 부분을 먼저 파악하고, 그 다음에 심리적 상태는 뭡니까? 지금 우울한지, 기분이 좋은지, 기분이 쓸쓸한지 이런 걸 먼저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파악하고 나서 먼저 말벗이 진행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차이와 다양성. 여러분, 차별과 차이는 반드시 구별해야 됩니다. 차별은 있으면 안 돼요.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양성. 모든 사람은 각각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나와 생각이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런 다양성을 수용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과도한 우정관계 형성하지 않는다. 상호 대등한 관계, 수평적인 관계예요. 대상자를 아이처럼 취급하지 않는다. 절대 아이처럼 유아틱하게 대하면 안 됩니다. 명령조로 말하지 않는다. 절대 명령조로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긍정적 표현. 이거 했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실까? 긍정적 표현입니다. 이거 하세요. 안 돼요. 대상자의 기분이나 감정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공감한다. 대상자의 기분이나 감정 엄청 중요합니다. 자, 예시 한번 볼까요? 대상자가 영감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늘 문단속하고 잠자리를 살펴줬는데, 이거 보세요. 대상자, 할아버지가 자상하신 분이셨네요. 이거 뭐야? 이거 공감이에요, 공감. 그죠? 이거 공감이죠. 요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다음 또 볼까요? 자, 의사소통 장애가 없는 경우, 의사소통 있잖아요. 상황별 의사소통에는 의사소통 장애가 없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장애가 있는 경우가 있겠죠. 자, 어떤 대화가 있는가 볼까요? 대상자와의 의사소통 보겠습니다. 말하는 속도에 맞추어 존중하는 태도와 관심을 갖는다. 맞죠? 말하는 속도. 누가 말하는 속도? 대상자가 말하는 속도에 맞추고, 대상자예요. 그 다음에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언어를 사용한다. 이건 누가 해야 되게요? 예, 요양보호사예요. 요양보호사가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언어를 사용해야 되겠죠. 자기 혼자 알고 어르신은 이해하지 못하고 어려운 단어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자, 본인을 소개할 때는 이름, 소속, 역할 등을 전달한다. 대상자는 이름으로 호칭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상자의 동의하에 어신 등으로 부르면 좋다. 대부분 어르신이라고 부르는 게 좋아요. 누구누구 어르신, 홍길동 어르신. 근데 이름 붙이기도 또 어려우면 어르신이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자, 가족과의 의사소통. 대상자의 정보를 스스로 주고받는다. 여러분, 어르신의 상황을 가장 먼저 알고 있는 분이 대상자 가족입니다. 그 가족이 어르신의 정보를 요양보호사에게 주지 않으면 우리가 그 가족, 어르신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죠? 그러니까 스스로 주고받고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어르신이 3시간, 4시간 동안 케어하는 동안에 어르신의 상황을 가족한테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나중에 우리가 요양보호사 서비스가 중단됐을 때 가족이 어르신에게 적당한 어떤 케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나타날 수 있어요. 자, 대상자의 부정적인 행동을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는다.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행동을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는다. 이러면 기분이 나빠요. 기분이 나빠질 수 있어요. 가족과 의견이 상충될 때는 어디에 보고한다? 시설자. 가족과 의견이 상충될 때는 요양보호사 단독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시설장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관련 전문직 또는 시설장과의 의사소통. 상황에 따라 관련 전문직 누굴까요? 의사, 간호사, 또 사회복지사 이런 분들이겠죠. 그 다음에 시설장과 의사소통을 원활히 해야 된다. 대상자가 이상 상태는 이게 뭐예요? 대상자의 이상 상태.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 중에 이상한 상태가 나타났거나 혹은 전날과 같이 다른 행동을 할 경우, 전날과 같이 이상한 표현을 하거나 이런 경우일 경우는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해야 된다. 자, 노인성 난청 보겠습니다. 자, 얼굴과 눈을 응시하며 천천히 말한다. 이건 모든 대화 기법입니다. 모든 어르신들의 상황에 대한 대화 기법이에요. 청각장애도 그렇고 시각장애도 그렇고 뭐 판단력, 이력장애, 전압력장애, 주의력결핍장애 이런 분들 모든 사람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얼굴과 눈을 응시하며 천천히 말합니다. 자, 노인성 난청은 어깨를 다독거리고 눈짓을 신호를 주면서 이야기를 한다. 그 다음에 조용한 곳에 대화를 한다. 이거 마찬가지 이것도요. 조용한 곳에 대화하는 것은 모든 상황별 대화에서 똑같이 적용됩니다. 시각장애, 청각장애, 시납력장애 이런 분들 조용한 곳에 대화를 해야죠. 주의력결핍장애, 판단력, 이력장애 이런 분들도 조용한 곳에 대화를 해야 됩니다. 다음 보청기 입력은 크게 하고 출력은 낮게 한다. 요것이 보청기 사용 방법이 나옵니다. 여러분 보청기 사용 방법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주 나왔던 문제입니다. 밝은 방에서 입모양을 크게 벌리고 또박또박 천천히 말한다. 입모양을 크게 벌리고 여러분 청각장애자들 아시죠? 청각장애 듣지 못하는 분들 이런 분들 있잖아요. 상대가 내가 말하는 거 듣지 못해도 입모양을 보고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어르신들하고 대화할 때는 입모양을 크게 벌리고 천천히 또박또박 얘기를 해야 됩니다. 말의 의미를 이해할 때까지 되풀이하고 이해했는지 확인한다. 왜 그럴까요? 난청 있는 분들은 여러분 난청 있는 분들은 무슨 말 하는지 알아듣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조금만 소음에도 엄청 민감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해를 했는지 이거 이해하셨어요? 알아들으셨어요? 이해하셨어요? 이거 되풀이했는데 확인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몸짓, 얼굴 표정 등으로 의미를 전달한다. 자, 시각장애 보겠습니다. 시각장애는 정면에서 얼굴을 마주보며 이야기한다. 이것도 아까 나왔죠. 모든 대화 기법, 첫 번째 대화 기법입니다. 시각장애니까 어떻게 앞이 안 보이잖아요.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신체 접촉 전에 먼저 말을 건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요양보호사 누구누구입니다 하면서 악수를 거는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죠? 정면에서 반드시 봐야 됩니다. 여러분 앞이 안 보인다고 해가지고 옆에서 얘기를 하고 뒤에서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이분들 아주 정확하게 알아들어요. 옆에서 얘기한지 뒤에서 얘기한지. 다음은 대상자를 중심으로. 자, 대상자를 중심입니다. 모든 대화 기법은 대상자를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사물을 오른쪽, 왼쪽, 시계 방향으로 설명해야 됩니다. 어르신 앞에, 어르신 정면에, 어르신 혹은 왼쪽에, 어르신 오른쪽에, 어르신 뒤쪽에 무엇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시계 방향으로. 어르신을 기준으로 3시 방향, 2시 방향, 6시 방향 이렇게 해가지고 사물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피를 하는 경우 정확하게 받아쓰고 내용을 다시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르신이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누군 혹은 아들한테 편지를 쓴다, 무슨 말을 전달한다 이럴 때 어르신이 불러주면 받아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 요양보호 선생님이 어르신 받아쓴 것을 한번 읽어볼게요.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저기와 같은 지시대명사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위치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정확한 위치를. 어르신 저기 버스가 옵니다. 이러면 안 되죠. 어르신 저기 은행이 있습니다. 혹은 저기 무슨 가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어르신 왼쪽으로 몇 메타 전방에 어르신 왼쪽으로 10m 전방에 미용실이 있습니다. 혹은 어르신 앞으로 10m 전방에 차가 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저기 이 같은 지시대명사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미지 전달이 어려운 물건은 만져보도록 하면서 이해를 돕는다.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색깔을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어르신들은 색깔을 다른 것은 만져서 촉각을 할 수 있는데 색깔은 절대 구별을 못합니다. 어르신 여기 빨간색 앞이 안 보이는데 빨간색, 노란색, 검정색을 얘기할 수 없죠. 어르신들은 검정색밖에 안 보여요. 시각장애인 어르신과 함께 보행 시 대상자보다 반보 앞에서 가야 됩니다. 반보 앞에서 가면서 어르신의 손목을 잡고 이렇게 끌듯이 가야 됩니다. 이것이 시각장애자와 대화 기법이에요. 자, 언어장애 볼까요? 얼굴과 눈을 응시하며 천천히 대화한다. 이건 모든 거 기본이라고 했습니다. 소음이 있는 곳을 피한다. 이것도 당연히 대화의 기본이에요. 여러분 언어장애라는 건 뭐예요? 말하는 장애가
있는 분이에요. 듣는 것은 정상적으로 듣습니다. 듣는 장애가 있는 건 난청장애나 청각장애가 있겠죠. 그래서 이건 언어장애니까 말하는 장애가 있는 거예요. 듣는 거 정상입니다. 자,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나기 전에 다음 질문을 하지 않는다. 이게 뭔 말이에요? 상대가, 내가 질문을 했는데 상대가 답변이 끝나기도 전에 다음 질문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상대가 얘기를 하고 나면은 상대가 얘기하고 답변을 하고 그럴 때는 대화를 끄덕여 가지고 듣고 있으면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셨어요. 그러셨군요. 예. 알아듣고 이해가 된 경우는 예, 아니요로 짧게 대답한다. 예, 아니요로 짧게 대답한다. 다음 판단력 이해력 장애. 요것도 자주 나왔습니다. 판단력 이해력 장애. 판단력 이해력 장애 볼까요? 상대방이 말하는 의미를 이해 못하고 상대방이 말하는 이해를 못하니까 판단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해야 됩니다. 이해를 못하니까 긴 문장 엄청 정확하게 한창 얘기를 해봐요. 결과적으로 무슨 말씀이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얘기할 때는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얘기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해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몸짓, 손짓을 이용하는 게 비언어적 의사소통으로 표현하는 것도 좋아요. 천천히 상대의 속도에 맞춰서 누구의 속도? 상대의 속도입니다. 그 다음에 실물, 그림판, 문자판 등을 이용하여 이해를 돕는다. 왜? 판단력과 이해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몸짓, 손짓, 실물, 그림판, 문자판. 실물 보세요. 어떤 나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한참 설명을 하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물, 그림을 딱 갖다 놓고 얘기를 해봐요. 이해할 수 있죠? 그림판도 마찬가지예요. 불쾌감을 주는 언어나 반말을 하지 않는다. 아주 중요합니다. 자, 주의력 결핍장애. 이것도 자주 나왔던 문제예요. 주의력 결핍. 주의력이라는 게 뭐예요? 주의가 산만하다는 거예요. 활동량이 왔다 갔다 하고 막 학습장애가 보여요. 대화를 하는데 왔다 갔다 하고 안질 보지라고 막 뭐 다른 것도 만지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자와 눈을 맞춘다. 이건 기본이 되겠습니다. 명확하고 간단하게 단계적으로 제시한다. 자, 구체적으로 익숙한 사물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주의력 결핍장애가 있는 분은 구체적으로 익숙한 사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금방 알아듣고 금방 이해를 해요. 그 다음에 또 이거 환경적 자극을 최대한 줄인다. 가뜩이나 주의가 산만하고 주의력 결핍장애가 있는데 막 주의가 막 화려하고 그 다음에 음악을 틀어놓고 TV를 틀어놓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오히려 더 이분 대화가 안 돼가지고 거기에 빠져 들어있어요. 메시지를 천천히 조용히 반복한다. 자, 주의력 결핍장애 꼭 이해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다음 진압력 장애. 여러분 진압력이라는 게 뭐예요? 시간, 장소, 사람을 구별하는 능력을 진압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장애가 있기 때문에 시간, 장소, 사람을 구별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없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대상자의 이름과 존칭을 함께 사용한다. 진압력 장애가 있는 분들은 대상자의 이름과 존칭을 사용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홍길동 어르신 이러면 내가 홍길동이구나, 나를 부르구나 계속 주입시켜 주는 거예요. 나는 홍길동이라는 걸 알게끔 홍길동 어르신 이렇게 대상자의 일관성을 대상자가 일관성 있게 대하도록 한다. 제가 대상자를 대할 때 진압력 장애가 있는 분들한테는 대할 때는 일관성 있게 대해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마지막까지 똑같은 패턴으로. 아시겠죠? 시간, 장소, 사람, 날짜, 달력, 시계 등을 자주 인식해준다. 자주 보여준다는 뜻이에요. 지금 9시, 아침 9시예요. 여기는 집이에요. 여기는 이분은 따님이에요. 이렇게 한다든가. 오늘은 12월 며칠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시계 좀 오전 몇 시예요. 오후 몇 시예요. 이렇게 자주 인식해주고 이래서 시간 감각을 일으켜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모든 물품에 이름표를 붙이고 주의사항을 문서화시킨다. 이 말은 뭐예요? 진압력 장애가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이분은 치매 어르신이야. 치매 어르신. 치매 어르신은 기본적으로 모든 물품에 이름표를 붙입니다. 모든 물품에. 그러면 보고 나서 예를 들어 홍길동 하면 자기가 홍길동이면 그걸 찾아갑니다. 그게 자기 건 줄 알아요. 물건을. 그것이 치매 어르신들, 진압력 장애가 있는 분들한테 대화 기법이에요.
여가활동, 고정이 불편한 장기요양 대상자들의 여가활동은 정적인 자기개발이나 소일활동 등이 있어요. 한번 유형을 한번 볼까요? 자기개발활동, 가족중심활동, 종교 참여활동, 사교오락활동, 운동활동, 소일활동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자료에 나온 것들이 뭐냐면요. 뭐 다 나오기도 합니다. 자기개발, 가족, 사교, 오락활동, 소일활동 이런 것들이 자주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체크하는 거예요. 자, 자기개발은 뭐예요? 책 읽기, 독서, 그 다음에 그림 그리기, 서예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서예. 그 다음에 글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글쓰기. 그 다음에 판소리. 이런 것들이 자기개발 활동이에요. 가족중심. 가족중심은 뭐냐 그러면은 가족이 단체로 움직이는 거예요. 가족끼리 나들이 가는 거. 가족끼리 나들이 가는 거예요. 가족과 전체의 가족이 모여서 대화하는 거. 외식 나들이. 이런 것들이 가족중심 활동입니다. 종교활동 뭐 여러분 아시겠죠? 교회, 사찰, 성당강 이런 것들이에요. 사교오락. 사교오락은 영화, 연극, 음악회, 전시회 이런 것들이에요. 가서 눈으로 보고 즐기는 거예요. 이건 눈으로 보고 즐기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운동활동 여러분 아시겠죠? 이런 것들은 사교오락. 여기에는 또 댄스도 있습니다. 댄스도 사교오락이에요. 또 소일활동 여러분 텃밭 가꾸기 소일활동입니다.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종이접기, 퍼즐놀이. 자, 손주와 함께 종이접기 퍼즐 게임을 한다. 이것도 소일활동입니다. 여기 자주 나와요. 소일활동이 이게 헷갈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여러분 그 34강 잘 이해하셨죠? 이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한 두세 문제가 나온 것 같아요. 주기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그 청각장애, 그 다음에 시각장애, 그 다음에 또 난청, 주의력 결핍장애, 이해력, 판단력 부족장애 이런 것들이 꼭 나옵니다. 그래서 그럼 잘 숙지하시고요. 상황별 대화 기법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강의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35강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